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20 9월 고2 33번에서 36번지만 함께 공부해 볼 텐데요. 문제를 보니까 이러한 이미지가 있네요. 이 이미지는 바이러스 감염 과정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읽으면서 바이러스 감염 과정이 나올 때 그 문단을 읽고 나서 바로 풀어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번은 기억, 니은 읽고 나서 풀면 되고요. 그 다음에 22번 같은 경우에는 사례가 나왔네요. 무슨 바이러스. 그래서 이 부분을 읽고 풀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학 지문에 자신이 없다. 그러면 한 단락씩 읽고 그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풀어가면 오답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1문단 읽어보도록 할게요. 바이러스는 체내에 들어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할 대상이다. 생명체와 달리라고 했으니까 바이러스는 생명체와 다르다. 바이러스는 세포가 아니다. 그러니까 생명체가 아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장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숙주세포에 기생할 수밖에 없다. 그 안에서 증식함으로써 살아간다. 바이러스는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피막의 유무에 따라 구조가 달라진다. 바이러스의 구조에 대해 설명할 건가 봐요. 피막에 있는 바이러스는 피막의 바깥에 부착 단백질이 박혀 있대요. 피막의 바깥에 부착 단백질이 달려 있고 피막 안에는 캡시드라는 단백질이 있고 캡시드 안에는 다시 핵산이 있는데 이 핵산은 DNA와 RNA 중 하나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를 갖는 바이러스는 숙주세포에 어떻게 감염하는 것일까? 라고 이야기했으므로 이 문단은 그죠? 숙주세포의 감염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겠네요. 숙주세포에 감염되는 과정에 대해서 그러면 이 문단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문단, 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는 숙주세포 수용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바이러스는 감염이 가능한 숙주세포와 접촉한 후에 바이러스 피막의 부착 단백질을 이용해 숙주세포 수용체에 달라붙는다. 달라붙은 부위를 통해 바이러스가 숙주세포로 침투하고 바이러스의 핵산이 캡시드로부터 분리되어 숙주세포 내부로 빠져나온다. 자, 이것을 이 과정이 너무 복잡해 라고 생각할 게 없고요. 이 과정을 문제로 바로 그냥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후 핵산은 효소를 이용해 복제된다. 핵산이 DNA일 경우 숙주세포에 있는 효소를 그대로 이용하고 반면 RNA일 경우 숙주세포에 있는 효소를 이용해 자신에게 맞는 효소를 합성한다 라고 했어요. 1문단에서 바이러스의 구조에 대해 설명할 때 핵산은 DNA 또는 RNA 하나 로만 구성된다고 했으니까 핵산의 구성 요소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과정을 보이는 거죠. 또한 핵산은 단백질 가장 내부에 있는 거죠. mRNA라는 전달 물질을 통해 단백질을 합성한다. 이것은 DNA이든 RNA이든 똑같이 겪는 과정일 거예요. 그리고 합성된 단백질의 일부는 캡시드가 되어서 핵산 바깥에 있는 거죠. 복제된 핵산을 둘러싸고 다른 일부는 숙주세포막에 부착되어 바이러스의 부착 단백질이 될 준비를 한다. 그 후 단백질이 부착된 숙주세포막이 캡시드를 감싸 피막이 되면서 증식된 바이러스가 숙주세포 밖으로 배출된다. 이것이 A로 묶여 있으니까 이 A에 대한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합니다. 그럼 A에서 금방 읽은 부분을 체크해 볼게요. A에서 뭐가 돼요? 숙주세포가 바이러스가 숙주세포라고 했죠? 이 숙주세포로 뭐 하는 거예요? 침투하는 과정이죠. 그럼 그 위에는 어떤 과정이 있었어요? 바이러스가 침투 가능한 숙주세포와 접촉한다. 그리고 바이러스 피막에 부착 단백질을 이용해 숙주세포 수용체에 달라붙은 다음에 침투한다. 라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B에서는 바이러스의 핵산이 캡시드에서 분리되어 숙주세포로 빠져나온다 라고 했죠. 이후에 핵산은 효소를 이용해 복제되고요. 핵산 DNA가
핵산에 있는 것이 DNA일 경우에는 숙주세포 효소를 그대로 이용하고 RNA일 경우에는 자신에게 맞는 효소를 합성한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 빠져나오기 전에 합성된 단백질의 일부는 캡시드가 되어서 복제된 핵산을 둘러싸고 다른 일부는 숙주세포막에 부착하여 바이러스의 부착 단백질이 될 준비를 한대요. 그 후에 단백질이 부착된 숙주세포막이 캡시드를 감싸 피막이 되면서 증식된 바이러스가 숙주세포 밖으로 배출된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를 바탕으로 선지를 판단해 볼게요.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선지 1번, A에서 바이러스의 핵산이 숙주세포로부터 나오려면 바이러스 피막의 부착 단백질을 이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맞죠? 뭐라고 했습니까? 바이러스 피막에 부착 단백질을 이용해 숙주세포 수용체에 달라붙는다 라고 했으니까 맞고요. 그 이후에는 바이러스의 핵산이 캡시드로부터 분리되어 숙주세포 내부로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말이고요. 선지 2번 B에서 숙주세포의 효소를 그대로 이용하지 않는다면 바이러스의 핵산은 RNA 맞죠? RNA. 그 다음 3번 B에서 캡시드가 분리되어 빠져나온 효소는 C에서 다시 캡시드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했는데, 자, B에서 캡시드가 분리되어 빠져나온 것은 효소가 아니고 뭐예요? 핵산이죠. 핵산. 이고 또 숙주세포로부터 빠져나온 바이러스, 숙주 내부로 빠져나오는 바이러스는 B 과정이 아니고 A 과정이 되겠네요. 그래서 틀린 말이 될 거고, B에서 핵산은 효소를 이용해서 복제되죠. 그 이후에 DNA와 RNA에 따라서 숙주세포에 있는 효소를 그대로 이용하거나 혹은 RNA의 경우에는 자신에게 맞는 효소를 합성한다고 했죠. 그 다음 선지 4번 C에서 바이러스의 핵산을 둘러싸거나 D에서 바이러스의 부착 단백질이 되는 경우는 mRNA를 통해 합성된다 라고 했는데 맞는 말이죠. C에서 합성된 단백질의 일부가 캡시드가 되어서 복제된 바이러스의 핵산을 둘러싸거나 다른 일부는 숙주세포막에 부착되어서 바이러스의 부착 단백질이 될 준비를 한다고 했으니까요. 그 다음 선지 5번 D에서는 배출되는 바이러스의 피막이 숙주세포의 구성 요소를 통해 만들어진다 라고 했는데, 숙주세포막이 캡시드를 감싸 피막이 되면서 증식된 바이러스가 숙주세포 밖으로 배출된다 라고 했으므로 맞는 말이 되겠네요. 자, 그럼 3문단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몸은 주로 위의 과정을 통해서 지속 감염이 일어나기도 하고 위와는 다른 과정을 거쳐서 급성 감염이 일어나기도 한다라고 했는데, 위에서 설명한 것은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였잖아요. 그러니까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는 지속 감염을 일으키고 피막이 없는 바이러스는 급성 감염을 일으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급성 감염은 일반적으로 짧은 기간 안에 일어나는데 바이러스는 감염된 숙주세포를 증식 과정에서 죽이고 바이러스가 또 다른 숙주세포에 증식하며 질병을 일으킨다. 시간이 흐르면서 체내의 방어체계에 의한 바이러스를 제거해 나가면서 더 이상 바이러스가 남아있지 않게 된다. 이것이 바로 급성 감염. 그러면 지속 감염은 급성 감염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바이러스가 체내에 잔류한다. 지속 감염에는 바이러스가 장기간 숙주세포를 파괴하지 않으면서, 아까 급성 감염은 숙주세포를 증식 과정에서 파괴하면서 라고 했으니까 가장 다른 점이네요. 그러면서도 체내의 방어 체계를 회피하며 생존한다.
위에 급성 감염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이러스를 제거해 나가면서 더 이상 바이러스가 남아있지 않게 된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차이점. 그러면서 체내 방어 체계를 회피하면서 생존한대요. 그리고 지속 감염은 바이러스의 발현 양상에 따라 잠복 감염, 만성 감염, 지연 감염으로 나뉜다. 분류의 설명 방식인데 이것은 그러면 4문단에서 이어질 거고요. 기억, 니은에 대해서 문제 해결하고 4문단 읽어보도록 합시다. 기억은 급성 감염이고 니은은 지속 감염입니다. 자, 선제 1번. 기억은 체내에서 감염성 바이러스의 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한다고 그랬는데 급성 감염은 바이러스를 제거해 나간다고 했으므로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감소할 거예요. 따라서 틀린 말. 요 니은과 달리는 그 나중에 기억이 맞을 때 체크해 보면 훨씬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선지 2번. 기억은 급성 감염은 바이러스가 체내의 방어 체계를 오랫동안 회피한다 라고 했는데 회피하는 게 아니고 방어 체계를 제거해 나간다 라고 했으므로 틀린 말. 선지 3번. 니은. 지속 감염은 얘는 있다 판단하고요. 바이러스가 증식하는 과정에서 숙주세포를 소멸시킨다 라고 하지 않았고 파괴하지 않으면서 체내 방어체계를 회피한다고 했으므로 틀린 말. 니은. 지속감염은 감염한 바이러스가 체내에 장기간 남아있게 된다. 맞는 말이네요. 지속감염은 오랫동안 바이러스가 체내에 잔류한다고 했고요. 기억. 급성 감염의 경우에는 감염된 바이러스를 증식 과정에서 죽이고 바이러스가 또 다른 숙주세포에 증식하면서 질병을 일으키니까 체내에 단기간 남아있게 되겠네요. 맞는 말. 선지 5번. 기억과 니은은 체내의 바이러스가 질병을 발현하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감염이 지속되는 시간과 바이러스의 숙주세포 파괴 여부에 따라 구분한다고 했죠. 그래서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4문단을 읽고 나머지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자, 바이러스는 발현 양상에 따라서 잠복감염, 만성감염, 지연감염으로 나뉜다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겠네요. 먼저 잠복감염은 초기 감염으로 증상이 나타난 후에 한동안 증상이 사라졌다가 특정 조건에서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어 증상을 다시 동반한다. 이때 같은 바이러스에 의한 것임에도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병이 다르게 발현되기도 한다. 잠복감염은 질병이 재발하기까지 바이러스가 감염성을 띠지 않고 잠복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태의 바이러스를 프로바이러스라고 부른다. 한편 만성감염은 감염성 바이러스가 숙주로부터 계속 배출되어 항상 검출된다. 그러니까 만성인가 봐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 있는 감염 상태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질병이 발현되거나 발현되지 않기도 하며 때로는 뒤늦게 발현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게 만성감염. 마지막으로 지연감염은 초기 감염 후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가 장기간에 걸쳐 감염성 바이러스의 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면서 반드시 특정 질병을 유발하는 특성이다. 그럼 이 마지막 문단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22번 되겠죠. 그러면 이 보기의 A 두 사례가 어떤 발현 양상을 보이는지 우리가 파악하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겠어요. 자, 보기에서 첫 번째 사례 수두 대상 포진 바이러스는 여기에 감염되면 처음에는 미열과 발질성 수포가 생기는 수두가 발병한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치료되나 이 VGV를 평생 갖고 살아가게 된다. 그러다가 신체의 면역력이 저하되면 피부에 통증과 수포가 생겨날 수 있는데 이를 대상포진이라고 한다. 그럼 얘는 세 가지 발현 양상 중에 뭐에 해당하여? 바로 잠복감염에 해당되는 거죠. 왜냐하면 잠복감염은 초기 감염으로 이런 이게 초기 증상이죠. 초기 증상이 나타났다가 한동안 증상이 사라졌다가
특정 조건 하에서 바로 면역력이 저하되는 조건이 나타나면 바이러스가 재활성되어 증상을 다시 동반하는데 첫 번째 증상과 두 번째 증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증상은 이거고 두 번째 증상은 이거네요. 그러면 이에 대한 문제를 풀어봅니다. 수두를 앓았다가 나은 사람은 대상포진이 발병하지 않았을 때 VGB 프로바이러스를 갖고 있다. 맞네요. 왜냐하면 첫 번째 증상 수두를 앓았다가요. 그 바이러스가 계속 있는데 증상은 사라졌다가 특정 조건, 즉 면역력이 저하되면 다른 증상이 나타난다고 했으므로 맞는 말. 선지 2번 VGB를 가진 사람의 피부에 통증과 수포가 발생하는 것은 두 번째 증상이네요. VGB가 다시 활성화되는 특정 조건이 되겠군? 아니죠. 특정 조건은 뭐라고요? 면역력이 저하되어서 이해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바뀐 문제네요. 바뀐 선지네요. 그래서 얘는 틀린 거고요. 그 다음 HCV 감염은 읽어보고 또 풀어보도록 하죠. C형 간염 바이러스 HCV에 감염된 환자의 약 80%는 해당 바이러스를 보유하고도 증세가 나타나지 않아 감염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다가 우연히 알게 되기도 한다. 하지만 감염 환자의 20%는 간에 염증이 나타나고 이에 따른 합병증도 나타난다. 그러면 이 HCV 감염은 지연 감염인지 만성 감염인지 판단해야 되는데 만성 감염의 경우 사람에 따라 질병이 발현되거나 발현되지 않기도 하며 때로는 뒤늦게 발견되기도 한다 라고 했으므로 얘는 만성 감염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연 감염은 초기 감염 후에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다가 장기간에 걸쳐서 바이러스의 수가 점점 늘어서 특정 질병을 유발한다고 했으므로요. 그래서 얘는 만성 감염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고, 그러면 선제 3번 봅시다. HCV에 감염된 사람은 간염증을 앓고 있지 않더라도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다라고 했는데 만성 감염은 옮길 수 있다라고 했죠. 그 다음 4번 HCV에 감염된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간염증이 나타날 수도 있고 전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맞죠? 만성 감염은 질병이 발현되거나 발현되지 않기도 한다라고 했으므로요. 현재 5번 VGV나 HCV에 의한 질병이 발현된 상황이라면 모두 체내에 잔류한 바이러스가 주변 세포를 감염시키고 있다 라고 했는데 맞는 말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잠복 감염의 경우에는 질병이 재발하기까지 바이러스가 감염성을 띠지 않고 있지만 잠복하고 있다고 했고요. 지연 감염 역시 장기간에 걸쳐 감염성 바이러스의 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해서 특정 질병을 반드시 유발한다고 했으므로 감염시키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네요. 자, 그러면 문제 19번만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선지 1번 볼게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는 숙주세포막의 효소와 결합하여 숙주세포 내부로 침투한다고 그랬는데 숙주세포 내부로 침투하는 건 맞지만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는 감염이 가능한 숙주세포와 접촉하여 숙주세포 내부로 침투한다고 했으니까 틀린 말. 선지 2번 피막에 있는 바이러스의 핵산이 DNA라면 캡시드 안에 있는 RNA는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캡시드 안에 있는 핵산은 DNA와 RNA 중 하나로만 구성된다고 했으므로요. 선지 3번
바이러스가 숙주세포에 기생하는 이유는 세포가 아니기 때문이다. 1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피막에 있는 바이러스의 가장 바깥에는 부착 단백질이 있다라고 했으므로 1문단에서 맞고요. 피막에 있는 바이러스는 캡시드를 피막이 감싸고 있다고 1문단에서 했습니다. 바이러스의 구조에서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과학 중에서 생물지문 살펴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조금 복잡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꼼꼼하게 읽고 바로바로 해석한다면, 읽고 바로바로 문제를 해결한다면 그닥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기술지문 5개 연달아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